네, 13주차 2회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신통상의제 경쟁정책 관련한 무역과 경쟁정책 관련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차적 규범 관련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 이 그 경쟁정책 관련한 어떤 협상이 있고 뭐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이제 그 다자간 합의에 의한 국제적 경쟁 규범이 설정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어떤 한 나라가 일방적 조치로 어떤 공정 경쟁을 위해서 뭐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고군분투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그 뉴딜 관련해서 1930년대인가요? 미국은 그 자본주의의 독과점 폐해를 이미 경험하고요. 어떤 그 뭡니까 국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을 어, 복원해야 되겠다.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 공정 경쟁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은 이런 공정 경쟁, 독과점 폐해 관련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이런 쌍무적인 협정에 의한 경쟁 규범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역 내 혹은 일정 그룹 내 국가 간의 경쟁 규범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아페크 또는 EU, 북미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 경쟁 규범을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자간 경쟁 규범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이 경우에도 첫째, 우리 앞에도 봤습니다만은 웅크타드 개발도상국 그룹 어, 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엔기구인데 제한적 영역 관행 규제에 관한 다자간 원칙이나 규범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 정책 코드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웅크타드는 이제 개발국 그룹의 이해를 위한 것인데요. 뭐 선진국은 독과점 관련해서 이미 이해가 많이 돼 있고요. 개발도상국들도 이 시장이 살아야 시장은 경제니까요. 경제가 산다는데 뭐 반대하는 나라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떤 제한적 영업 관행은 규제해야 된다. 개발도상국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둘째는 OECD 이사의 권고안과 같은 경쟁 정책 또는 제한적 영업 관행에 관한 선언문이나 공고문 형태를 마련하는 방안. 셋째는 WT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 이 국제기구도 좀 성격이 이게 있습니다. 이 OECD 같은 나라는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우고요. 뭐 소수의 선진국 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뭐 선언문이나 공고 형태로 일종의 그러니까 리더십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융크타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엔 기구로서 뭐 총회를 중심으로 뭐 유엔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그걸 상징하고 개발도상국 숫자가 많으니까요. 웅크타드는 당연히 트레이드 앤 디벨롭 무역 개발 뭐 이런 말이 들었으니까 개발이란 말이 들었으니까 뭐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구고 연성 규범을 주로 만듭니다. 하드로를 만들지 않아요. WTO는 이 두 기구하고 달리 이제 다자간 통상 규범 국제 조약으로 구성된 체제입니다. 가장 뭐랄까요 경성적인 성격의 기구고요. WTO 차원에서 이게 이제 해결될 수도 있고요. 넷째는 EU 같이 공동의 경쟁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법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협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순히 뭐 공고 선언에 그친다 할지 뭐 그렇습니다. 넷째 방법은 현실성이 작다. EU 같이 우리가 국제사회가 동질화된 어떤 하나의 초국가 기구 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WTO를 중심으로 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WTO에서는 논의가 되면 이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규범의 집행 방법, 각국 경쟁 당국의 역할, 국제 분쟁 해결 절차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포함된다. 그래서 뭐 실체법, 절차법, 우리 법학개론 시간에 공부하시죠. 권리 의무, 실체법상 주어진 권리 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절차법이 없으면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사항 이게 중요하고요. 이 WTO 차원에서는 이 하드로 체제이기 때문에 보다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금지법은 공정경쟁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많은 나라에서 핵심적인 법인데, 아까 뭐 미국의 분투 조크처럼 얘기했지만 이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독점금지법은 국내법이니까요. 그 영역 내에서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역외 적용하면은 이제 국제사회에 분란이 돼요. 국제법은 그 영역주의라는 게 아주 공고한 원칙입니다. 제1원칙이 되는데. application of law. 그래서 이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 문제 관련해서 이제 특히 미국이 많이 문제되는데요. 이 국제 경쟁 규범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 문제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독수리 오형제 비슷해요. 일방적 조치, 일국의 일방적 조치 방식이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은 한국과의 독점금지법을 자국 영역을 넘어 역외에도 적용하는 걸 말한다.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며 한 나라의 국내법과 이에 대한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국가 영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의 역외 적용에는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로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점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최근에는 구글 관련해서 미국 법원이 독점금지법 위반, 미국 정부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점금지 제도를 시행한 나라입니다. 언젠가 그 론스타 사건인가요? 그 CEO 도 아마 징역 10몇 년형인가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 이게 이제 정부는 시장의 규제자입니다. 레귤레이터. 우리 그러니까 공법, 국제통상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레귤레이터. 시장을 규제하는데 탑다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함부로 돼서는 안 되고요. 법치주의에 따라 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시민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미국의 독점금지 국내법을 이제 적용하는데, 지금 우리 한 학기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국내법에 따라 시장을 규제하되 그것이 WTO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WTO를 무역 관련 세계 경제헌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공정경쟁, 경쟁정책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향후 이 신통상의제로서 WTO가 어떤 굉장히 현명한 이런 무역과 경쟁정책을 잘 아우르는 그런 협상, 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이번 주 주제입니다. 자, 미국은 외국의 느슨한 독점금지 제도로 미국 기업의 외국 시장 진입에서 외국의 제한적 영업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해외까지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외국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왔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영향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국내법을 여기에 적용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무슨 무대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역외의 행위이긴 하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국제거래법 예컨대 들어보시면은 뭐 불법행위지 이 특별재판정이라고 했을 때 그 불법행위를 한 장소가 이제 적용될 준거법, 그 장소의 국가법이 적용될 준거법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법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발생한 나라법도 불법행위지 법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죠. 그런 아이디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공정 행위는 미국 영역 밖에서 있었지만은 그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199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국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서 미국 기업이나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 이론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과의 자국 독점금지법의 역여 적용은 상대국 자국법 역여 적용이나 대항 입법 제정 등의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블락킹 스태튜트라고 불러요. 미국 정부 말 듣지 말아라. 니네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지 않느냐. 영국, 프랑스 영역 안에 있으니까 듣지 말아라. 주권의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예컨대 미국의 독점금지 역여 적용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블락킹 스태튜트, 대항 입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주권자의 명령인데,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주권의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주권자의 명령, 이게 법이다. 뭐 영국이나 독일, 미국 법 실증자들은 실증주의자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스틴이랄지. 물론 이제 뭡니까 하트 같이 좀 개화된 법실증주의자는 이제 시민의 명령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시민이 주권자네. 이 주권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마찰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도 무역과 경쟁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서 해소돼야 할 과제다. 그러니까 이 신통상 의제 를 논의하면서 이런 기존의 어떤 문제들, 국내법의 역외 적용, 무슨 영향이론, 대항입법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좀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자, 신통상 의제 논의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경쟁 정책은 국내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다. 지적재산권도 뭐 속지주의 원칙이 강한 법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매년 그 유명 인사들이 와서 뭐 이코노믹 포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시장, 뭐 교육도 그렇지만은 경제, 시장 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요.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뭐 WTO나 OECD 학자들의 논의가 이제 국제 뭐 여론 인터내셔널 프레셔로 비슷하게 뭐 여러 저명한 국제 회의들이 많이 있죠. 그게 우리 그 국제 언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OECD랄지 WTO 이게 법으로 이게 결실을 맺을 수도 있죠.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국가마다 경제발전 수준, 제도, 문화 등 여러 가지 경제 환경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국가들 간의 공통된 규범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무역과 경쟁 정책에 대한 국제 규범화는 아직은 논의 기초 단계에 있다. WTO 차원에서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간의 법적 제도적인 차이,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집행 체제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회원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제 규범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 논의 전망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자, 이제 451페이지 제 4절 부분 무역과 투자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신통상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 무역과 투자 문제가 어떻게 해서 국제사회의 통상의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느냐. 자, 보면은 기업 활동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국가 간의 자본 이동과 해외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해외 투자의 중요성과 무역과 투자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자발적으로 자유화하여 왔지만 여전히 국가마다 투자 왜곡 조치들이 많이 남아 있다. 투자의 자유화, 이제 투자는 상품, 서비스 무역, 교환적 성격의 무역이란 개념하고는 이제 조금 어떤 뉘앙스상 차이가 있죠. 무역은 교환이라고 했을 때 투자는 어떤 자본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 이제 이 자본 이동까지도 자유화하자. 상품, 서비스,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자. 라이선스, 기술 자본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은 기술을 사고 파나요? 트립스 협정은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 그 상품 무역 협정 중에 투자 관련 무역 조치 협정. 예. 그러니까 투자와 무역 관련해서 이제 그런 협정이 이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OECD를 중심으로 해서 이 투자의 자유화가 많이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마다 투자 왜곡 조치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국제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 제거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접근되었다. 국제 투자와 관련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의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우리 이미 학습했죠. 그리고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등에서 일부 규율화했지만 국제 투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규범이 아니었고 그에 대한 것은 추후 협상 과정으로 미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 관련해서 또 그 무역 관련해서만 무역 관련한 투자 조치 관련해서만 이제 그런 협정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투자를 직접적으로 어떤 그 규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여러 가지 경영 자원을 현지에 가져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영 자원이 많은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있어서 현지의 천연 자원의 확보, 저임금 노동 활용, 시장의 선점 등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임금이 이제 싸니까 저임금 노동 활용을 위해서 또 뭐 캐나다에 목재 공장을 둘 수도 있죠. 현지 천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미개발국이면은 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진출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인식이 기존 인식이 뭐 쉽게 바뀌지 않죠. 소위 그 코어 페리퍼리 주변국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항상 번창하고 착취하는
착취당한다. 뭐 이런 인식이 이 국제사회에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뭐 합작 투자 기업이랄지 이런 경우에 많은 어떤 어, 공공 정책적 조건을 부과한달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도 그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 되느냐 이 시금석이 뭐냐면 외국 기업 투자를 많이 유치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 뭐 뉴스에도 이게 뭐 시장님이랄지 뭐 지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투자를 유치했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정치인들이 이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죠. 노동 문제, 무슨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투자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화의 진행에 따라 자본과 경제활동 의 무국적성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자국 내 투자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제화의 진행으로 이제 선진국들도 외국 투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트럼프 관련해서 뭐 뉴스 인상적으로 남아 있죠. 우리 그 구본모인가요? 롯데 그 회장인가요? 백악관 가가지고 이게 뭐 투자하겠다고 막 약속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투자를 받아야 삼성이 와야 미국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롯데가 투자를 해줘야 거기서 일하고 돈 벌 수 있고.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요. 과거에는 뭐 선진국이 못 사는 나라에 투자한다. 뭐 이런 인식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투자에 대한 국가 간의 입장은 거의 대치적인 구도를 갖는다. 선진국 간에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지만 그래도 상호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서는 투자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완전히 상반된다. 그래서 국제적 투자규범 설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선진국들의 주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거의 양분되어 대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도 투자 유치에 이제 노력하는 국제화 진전에 따라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이 투자 문제에 관해서 똑같은 입장이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겠죠. 자, 해외 투자와 무역과의 관계. 해외 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나라에서 우위가 있는 산업 부분에서 해외 투자가 일어나면 현지 생산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무역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 투자를 안 했으면은 뭐 상품 무역이 계속 있을 텐데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이제 무역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나 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해외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해외 생산물의 본국 수입으로 수입이 증대하여 무역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위가 없는 산업이라면 그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하겠죠. 또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해외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현지 생산에 의하여 최종 이제 수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 증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겠죠. 이와 같이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의 관계는 상호 대체적일 수도 있고 보완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수출 거래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요. 해외 직접 투자로 수출 거래가 줄 수도 있습니다. 상호 대체적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완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 거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제적 논의의 발전, WTO를 보면은 논의의 발전 과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논의된 아바나 헌장 제11조와 제12조는 외국인 투자 간 차별적인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 이거는 항상 문제예요. 투자에 있어 외국인 투자, 내국인 투자, 또 외국인 투자 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국제 투자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규정은 ITO가 발효되지 못함으로써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가트에서는 그 출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경쟁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이상적인 그러한 것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미 있었다. 우리 칸트의 무슨 영구 평화론 뭐 이런 것 같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출범을 못하고 이제 와서 이런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오면서 가트에서 국제 투자 규범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1999년, 96년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무역 관련 투자 문제를 협상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무역 관련 투자 협정을 비롯한 여러 협정들에서 투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그랬죠? 우리 학습한 사항입니다. 물론 국제 투자 문제 자체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고, 무역과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투자 조치를 무역 장벽 차원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WTO 투자 규범은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과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 나누어져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투자 보호, 투자 유인, 기업 행동 등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예, 이런 부분도 뭐 무역과 관련이 있을까요? WTO는 이제 무역 관리 체제니까요. 이러한 국제 투자 문제에 대하여 1994년 4월 마라케시 강요회의에서 차기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하여 WTO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6년 WTO 제1차 강요회의 선언에 따라 무역과 투자 간의 연계 작업반이 설치되었고, Working Gro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무역과 투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보자 이 말이죠. 동작업반은 논의 대상으로 크게 4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무역과 투자 관계 문제가 개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 물질적 복지라는 건 개발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과 투자 문제는 어떻게 잘 연결해야 WTO가 지향하는 이 개발 및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무역과 투자 간의 경제적 관계. 예? 그리고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현존의 국제규범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한 국제투자규범 관련 주요 문제 등을 이제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준비 작업에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협상을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볼 때 국제투자협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투자의 개도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 개발도상국의 입김, 국제사회에서 숫자가 많은 이 개발도상국의 목소리,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투자가 무역과 연계되어 있고 국제투자의 자유화가 세계무역시장에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10-7 WTO 무역투자작업반 논의 의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의 관계가 개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투자의 경제적 관계,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현존 국제규범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작업, 그리고 상기 작업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 작업. 여기 보면은 1항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역과 투자의 관계가 개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산업화, 민영화, 고용, 소득 분배, 경쟁력,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에 대한 영향, 산업화에게 영향을 많이 주느냐, 소득 성장이 있느냐, 무역과 투자의 경제적 관계, 무역과 투자 흐름의 상호 연관동, 자본 이동과 노동 이동 간의 관계, 뭐 등등, 무역 정책과 투자 조치 효과. 한번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WTO 협정은 투자 관련 규정,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 있는데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그러니까 이 투자를 받는데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분달지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WTO는 이제 그런 거를 무역 장벽이라고 봐서 그러니까 협정에서 규제하죠.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은 상품의 교역과 관련된 투자 조치를 대상으로 하여 무역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핵심은 투자에 있어서 상품 교역과 관련된 이행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상품 투자를 받으면서 무역과 관련된 무슨 조건을 부과하는 거예요. 즉 가트 제3조 내국민 대우 원칙과 제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위배되는 무역 관련 투자에 대한 조치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트 제3조에 저촉되는 투자 조치로는 국산품 및 국내 조달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 강제, 수입품의 구매나 사용을 상품 수출과 연계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제11조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 제한되는 조치로는 국내 생산에 필요한 제품 수입의 제한 또는 최종재 수출과의 관계, 외환 조달상의 규제를 통하여 국내 생산에 필요한 제품 수입의 제한. 그러니까 제품 수입의 제한은 수량 제한 금지 원칙하고 맞닥뜨려 있죠.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결과적으로 수량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죠.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 제한, 이것도 수출 거래, 그 수출 수량 제한도 11조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 포함이 됩니다. 제한해서는 안 돼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자, 2회차 시 강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반부 마지막 3회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